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동물 자원 분야의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공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이 가지는 총체적인 유전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특정 환경에 있는 전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과 생명정보학 방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됐는데 최근에 농업 분야인 동물자원 분야에서도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하기 전에 동물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할 때 동물 분야에서 당내 미생물을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분류할 때 소화기에 따른 동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동물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하나인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사람도 단위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생물은 주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려면 미생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은 주로 대장 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추동물이 있겠습니다. 이 반추동물은 단위동물과 다르게 위가 4개인 동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 면양, 염소 등이 이 반추동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반추동물은 미생물이 대장에도 있지만 첫 번째 위에서도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풀 사료를 섭취를 하더라도 풀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발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비반추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이 비반추 초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동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추동물이 아니지만 단위동물이지만 풀 사료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말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주로 대장에 많이 존재하는데 대장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섭취하는 사료에 따라서 동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식동물이 되겠습니다. 육식동물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호랑이 같은 동물은 동물성 사료만 섭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만 섭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식동물은 식물성 사료만 섭취하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소나 말이 있죠. 소나 말은 반추동물일 경우도 있고 소는 반추동물이고 그 다음에 말은 비반추 초식동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추동물은 아니지만 말은 풀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이죠. 대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잡식동물이 있겠습니다. 이 잡식동물은 동물성 사료, 그 다음에 식물성 사료를 모두 섭취하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잡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알려면 이 소화관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gastrointestinal tract, 약자로 GI 트랙, GIT, 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연결된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입에서부터 쭉 식도를 통해서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까지 어떤 관의 형태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고 미생물도 특히 대장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동물이든 반추동물이든 대장에 미생물이 존재하고 물론 다른 소화관에도 존재를 하지만 별로 없고 주로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미생물은 박테리아, 프로토조아,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탄 생성균도 존재를 합니다. 이 메탄 생성균은 발효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고 단위동물이나 반추동물 다 모두 방귀를 통해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때 메탄가스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생물에 의해서 휘발성 지방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테이트나 프로피오네이트, 뷰트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취 물질도 생성이 되죠.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돼지 농장에 지나갈 때 악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악취 물질은 이제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가스가 나오게 돼서 그게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주변에 이제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생물은 대장에서 또 비타민 B나 K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비타민을 합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타민을 합성을 하면 이제 호스트에서 동물이 흡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위동물에는 없지만 반추동물 같은 경우는 위가 4개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위인데 이 첫 번째 위가 반추위라고 하는데 이 루멘이라고 하죠. 루멘.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풀 사료를 섭취하면 풀을 미생물이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추동물이 그 풀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생물이 그러한 셀룰로스를 포함하는 풀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을 분해를 하면 분해 산물로서 휘발성 지방산이 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휘발성 지방산을 반추동물이 흡수를 해서 그 흡수된 휘발성 지방산을 다시 글루코스로 바꿔줘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제 메탄가스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소가 트림을 통해서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죠. 한 마리 개체가 분출하는 메탄가스는 많지 않지만 소를 많이 사육하면 많이 분출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을 해야 된다고 반추동물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나 암모니아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이 반추위 미생물은 박테리아, 아키아, 프로토조아, 곰팡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 미생물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 아니고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접촉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어미의 타액 또는 어미가 반추된 사료를 그거를 이제 접촉을 해서 접종이 돼서 위에 반추위의 미생물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미의 타액이 어떤 병원성 세균, 어미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접촉을 하면 송아지도 어떤 안 좋은 미생물이 접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정의를 한번 배웠었죠. 그리고 동물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총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오거니즘이라고 하는데 또는 마이크롭 간단하게 영어로 쓰는데 지구상의 모든 곳에 편재되어 있죠. 모든 자연적 환경 및 토양이나 산, 강물, 바닷가 다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장내, 동물의 장내에도 존재를 하고 모든 자연적 환경 및 인위적 환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대 없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생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생물학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미시적,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미시적 생물을 총체적으로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류, 온생동물이 다 미생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 바이러스도 미생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생물의 세포는 온액세포 또는 진액세포 둘 다 존재를 합니다. 이 온액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세포의 유전물질이 핵이라는 별도의 구역에 들어있지 않고 진액생물은 핵과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 배우셨으니까 이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생물 세포의 구성은 미생물은 대부분 단세포나 세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생물은 온액생물, 진액생물 모두 존재한다고 했죠. 이 온액생물에 속하는 미생물은 박테리아,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듣잖아요. 장내 세균, 박테리아를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세균을 아키아라고 하는데 이 고세균에는 메탄 생성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에서는 메탄가스를 분출하는 주범이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핵생물에 속하고, 이 진핵생물은 핵이 있는 것이죠. 조류나 온생동물, 곰팡이, 효모가 이 진핵생물에 속하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분류학을 텍사노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것 같아요. 종속, 과목, 학문계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여기 큰 분류, 보통 파일럼 단계에서 미생물을 분류를 한다고 하면 세부 분류로 쭉 내려가면 스피시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유산균 많이 들어봤죠? 락토바실러스라고 하잖아요. 락토바실러스. 이 락토바실러스라는 이름은 이 지너스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상위 단계로 가면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피시스로 내려가면 락토바실러스 중에 락토바실러스 다른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학을 가지고 종속, 과목, 학문계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미생물을 명명할 때는 속, 지너스 이름과 스피시스 이름을 차례대로 표기를 하고, 보통 이탈릭처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하려면 미생물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발달을 했는지 한번 그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미생물을 연구를 할 때 배양을 하게 되죠. 어떤 미생물의 먹이 배지, 미생물의 먹이를 배지라고 하는 것이죠. 배지를 만들어서 배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산소가 있는 호기 상태에서 배양하는 것은 그냥 밖에서 배양하면 되고, 실험실에서 현기 미생물, 장내 미생물은 대부분 현기 미생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제거를 하고 배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 장치를 이용해서 CO2 가스가 이렇게 관을 통해서 나와서 배지에 이렇게 버블링을 통해서 배지를 만들고, 또는 이 어떤 제한된 공간에 산소를 다 빼고 CO2 가스를 충전해서 배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의 장내 미생물 연구를 초창기에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양을 해야 실적인 그런 실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양을 하지만, 해보니까 이러한 배양에 기반한 연구는 어떤 전체 장내 미생물의 극히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양이 잘 되게 하는 어떤 배지를 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장내 미생물의 극히 일부만 배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양된 미생물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면 굉장히 큰 편견을 가지게 되겠죠.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배양 기반의 연구 결과가 동물, 장내 미생물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정의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이 가지는 총체적인 유전 정보, 전체 미생물 군집 유전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배양 방법으로는 배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공학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배양이 불가능한 미생물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할 때는 유전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배양을 하지 않고도 어떤 환경 샘플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양이 불가능하더라도 DNA만 추출하면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염기서열 분석법, 최근에 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용량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염기서열을 분석할 때 굉장히 빅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생명정보학,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석법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의학 분야에서 활용이 됐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최근에 동물 자원 분야에서도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할 때 우리가 먼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샘플링 해야겠죠. 샘플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단위동물 같은 경우는 대장에 주로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에서 주로 미생물 샘플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추동물은 반추에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샘플링을 하면 되겠죠. 이 비반추 초식동물, 말과 같은 경우는 대장, 맹장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대장에서 주로 샘플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링한 곳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샘플링을 하면 마이너스 80도씨에 이제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DNA를 추출할 때 주로 이제 장내 샘플에는 사료도 섞여 있고 음식물도 섞여 있고 뭐 다른 그런 요인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NA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인 파쇄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인 방법으로 비드비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영어로 구슬이잖아요. 구슬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샘플하고 같이 흔들어주면 구슬이 미생물 세포를 이렇게 치면서 물리적으로 파쇄가 됩니다. 이 DNA 추출을 거의 100% 가까이 해야 100%에 가까운 미생물이 추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DNA 추출에서 보통 우리가 텍사노미, 미생물 분류를 할 때 16S rRNA 유전자라는 것을 분석을 해요. 그 이유가 16S rRNA 유전자는 모든 박테리아나 고세균에 존재를 하는데, 진화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거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물 고유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러한 16S rRNA 유전자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할 때 미생물 균처 외에 어떤 미생물의 유전자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근데 오늘 강의 시간에는 텍사노미, 미생물 분류 분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DNA를 추출해서 염기서열 분석한 다음에 분석된 그 염기서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차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퓨터가 좋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텍사노미를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종속과목 강문계 살펴보았잖아요. 종속과목 강문계를 이 차임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미생물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에쇼리키아, 우리가 대장균이 이콜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 콜라이 스피시스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쇼리키아 콜라이죠. 그 다음에 상위 단계로 가면 에쇼리키아. 그 다음에 패밀리 단계에서는 엔테로박테리아스. 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명을 프로그램이 다 분석을 해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의하면 DNA를 구슬을 집어넣고 비드비팅으로 흔들어서 추출하고 16S 유전자를 PCR로 증폭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합니다. 이제 뭐 염기서열 분석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서 미생물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동물 자원 분야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반추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 분석했는데 다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사료와 품종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동물은 환경도 다르고 사료도 다르고 품종도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탄가스가 적게 배출되면서 생산성이 우수한 소의 육종에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왜냐하면 미생물과 숙주, 동물과의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탄 생성균 위주로 분석을 하면서 메탄 측정과 같이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에. 그 다음에 메탄 저감을 하려면 어떤 사료를 개발해야 되고 또는 사료 첨가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메탄 생성균을 어떻게 활성을 감소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메탄 생성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탄 생성균 마이크로바이옴 DB를 구축하는 이런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점하는 메탄 생성균 활성을 감소시키면 메탄 저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잠깐 살펴보면 400마리 이상에서 사료를 달리해서 급여를 했을 때 소에서 사료의 변화가 마이크로바이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산업 분야에서는 최대한 값싼 사료를 먹이고 증체를 많이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 대비 증체량이 높은 사료 효율이 우수한 상위 10% 집단, 그 다음에
사료율이 좋지 않은 하위 10% 집단. 사료율이 좋지 않다는 말은 사료비는 많이 드는데 많이 먹어서 증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고기량이 줄어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료율이 좋은 집단과 안 좋은 집단을 비교했더니 미생물이 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이 증체가 잘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기후변화 되게 심각하잖아요. 사람도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만 동물도 고온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고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한우가 미생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추에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존재를 하는데 섬유소 분해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온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풀 분해가 잘 안 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산성 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산 중독증 마이크로바이옴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육질 등급과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우는 육질 등급이 중요하잖아요. 육질 등급이 좋은 집단과 안 좋은 집단의 마이크로바이옴 비교했더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향후 연구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한다면 육질이 좋은 쪽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료를 여름철에 그 뜨거운 곳에 놔두면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돼지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물의.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사료와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섭취한 돼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했을 때 어떤 미생물이 증가하거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독소를 급여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미생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반려견 품종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반려견살, 동일한 사료를 급여했지만 반려견의 품종에 따라서 말티즈, 미니어처, 슈나이저, 푸들 장내 미생물 비교했더니 동일한 사료,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더라도 미생물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떤 동물의 품종에 따라서 미생물이 또 고유적으로 다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우의 장내 미생물을 사육 단계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 사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저감제 연구도 많이 하는데 악취 저감제를 첨가했을 때 실제 악취가 저감됐는데 미생물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어떤 미생물이 악취에 관여하는 것인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돼지 악취 저감제를 급여했더니 실제 악취 저감이 됐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특정 미생물이 이렇게 감소를 하였고 뭐 유산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건강이 향상되었다라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하고 있죠. 이 돈사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어떤 그 돼지 농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봤더니 분변이 마르면서 가루가 되면서 미세먼지랑 섞여서 이렇게 미생물이 검출이 되는데 주로 이 미세먼지에 포함된 마이크로바이옴은 분변 마이크로바이옴, 분뇨 처리 장에서 나오는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토양에서 나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섞여서 이렇게 미세먼지와 함께 순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분변에서 이 미세먼지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장내 건강이 안 좋다고, 돼지의 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분변에 병원성 세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세먼지랑 섞여서 외부로 돌아다니게 되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미세먼지를 마셨을 때 병원성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동물자원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면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미생물 진단 기술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을 PCR로 신속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정착을 위한 사료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배양하지 못했던 난배양 미생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유전체 기반 배지를 개발해서 그전에는 배양이 어려웠는데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선택 배지를 개발을 해서 난배양 미생물을 분리해서 실물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처럼 유익한 미생물을 실물 자원으로 급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또는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